아가, 내 며느리는 너밖에 없다. 네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나는 네가 많이 그리웠다, 아가. 이건 정말이야. 가식은 여전하시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던 저를 매몰차게 내쫓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아니, 그건 오해야.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내가 깜빡 속았지 뭐니? 내가 은퇴 그놈도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너 같은 복덩이를 몰라보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니까 며느라가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며 저를 면박 주시더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잘난 예비 며느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 집 식구 아니니까 앞으로는 아는 척 좀 그만해 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다들 뭐 피해 법칙을 믿으시나요? 하려는 일이 한 번 되지 않더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현상을 뜻하는 이 법칙. 심리적, 통계적, 과학적으로 진실이네 아니네 하는 말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야말로 이 법칙을 굉장히 철저하게도 겪었던 한 사람이랍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끔찍하게 말이죠. 지금부터 기가 막히는 그 사건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하니 제 하소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23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지옥 같은 사고가 터진 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빠가 운영하시던 금은방에서 아르바이트생 겸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어색하지만 나름대로 화장도 하고 새 정장까지 차려입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청심환까지 챙겨 먹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서류만 합격했고 면접관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 떨려 죽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벌써 최종 합격이라도 한 듯이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불안했는지 엄마는 차로 회사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고 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엄마 차를 좋다고 올라탔던 일이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뿐 아니라 부모님 인생까지 송두리째 달라지게 할 예고편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환자분, 김소희 환자분,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실눈을 어렵게 뜨자마자 온몸의 통증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자복을 입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아빠 알아보겠어. 너 지금 3일 만에 일어난 거 알아? 아빠. 내가 왜 아빠를 못 알아봐. 아빠, 근데 엄마는 어디 있어? 응? 우선 네 몸부터 추스려야지. 엄마는? 아빠도 참, 왜 울고 그래? 나 괜찮아. 금방 나을게. 엄마는 많이 다친 거야? 다른 병실에 있어? 말 좀 해봐. 계속 울기만 할 거야? 선생님,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괜찮은 거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진숙 환자분께서는 수술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대성통곡을 하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나서 아빠의 말씀을 들어보니 전날 과음으로
피곤이 몰려왔던 대형 트럭 운전자가 엄마의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던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선명했는데요. 다 저 때문인 것만 같고 혼자만 목숨을 건진 제 자신이 싫고 이래저래 죄책감이 크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슬픔과 상실감보다도 죄책감 때문에 더욱더 고달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몸도 마음도 상처가 컸던지라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담당이었던 사람이 제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네요. 어머니가 떠나게 된 것은 그 운전자 때문이지 절대로 소희 씨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면 먼저 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소희 씨가 얼른 나와서 원래처럼 밝은 모습이 되길 바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필 그날 그 시간이 면접이었던 것도 화가 나고 다 큰 성인이 돼서 혼자서도 갈 수 있었으면서 조금은 귀찮았던 맘에 바보같이 엄마 차에 탔던 게 에? 저도 저지만 우리 아빠도 불쌍해요. 이럴 때일수록 소희 씨가 더 힘을 내서 재활도 받으셔야죠. 그래야 아버님도 훨씬 덜 힘드실 거예요. 제가 소희 씨 하루빨리 예쁜 웃음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몹시 큰 의지가 되면서부터는 의사 선생님의 회진만 기다려지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도 됐어요. 하지만 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뭐가 모자라서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숨겼습니다. 자기가 맡은 환자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억눌렀죠. 그런데 퇴원 날짜가 정해지고 저녁 식사 후 바깥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쳐다봤더니 선생님이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우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 씨, 그동안 진짜 답답했죠? 퇴원하고 나면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솔직히 집에 가면 다시 엄마 생각이 부쩍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 취업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마침 날씨도 좋으니 이곳저곳 구경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감히 소희 씨와 그 시간을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말도 잘 통했고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의 그는 저를 설레게 하기에 아주 충분했죠. 그러던 중 예기치도 못했던 사고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전혀 예측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와의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직 어렸던 저는 덜컥 겁부터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저까지 결혼하면 홀로 남겨지게 될 아빠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걱정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게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소희야,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이 생겼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결혼해서도 내가 소희 씨 속상하지 않게끔 아버님 잘 챙겨드릴게. 나만 믿어, 응? 이런 말을 들어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사실이었어요. 아빠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자신만만하게 책임지겠다는 그의 모습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딸 가진 게 죄인이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인지 솔선수범하여 그 말을 직명하듯 아빠는 오히려 제 남편 될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시더군요. 장인어른,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희 씨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그리고 아버님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딸만 잘 부탁드려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내미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버님, 저 이제 곧 사위 될 사람인데 무슨 존댓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은 예비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요. 아주 혹시나 했던 예상은 시모의 첫마디에 바로 적중하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김소희라고 합니다. 왔니? 이제 겨우 23인데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거 알고 노린 건 아니겠지? 듣자 하니까 대학도 안 나왔다며? 아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던데 양심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생각으로 은퇴 씨와 연애한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대학은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부러. 아니, 뭔 말이 그리 길어? 설명 안 해도 된다. 대학을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왔다고 하면 되지. 뭔 핑계를 대려고 들어?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무슨 어머님? 결혼이 남자 여자 둘만 좋다고 바로 성사가 되는 건 줄 아니?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아휴, 확실히 가정교육을 덜 받았네. 아고 엄마, 왜 그러세요? 처음 보는 날인데 애 놀라겠어요. 예, 너 눈이 왜 이리 낮아졌어? 엄마 좀 실망이네. 아니 너 저번 여자친구는 학벌 좋지 집안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더구만.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애는 데려올 줄 알았는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는 거야? 제가 투명인간도 아닌데 어쩜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지 자존심이 상해서 펑펑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이 무엇 하나 틀린 것은 없는 게 현실이었죠.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에 비하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내놓으라 할 것이 전혀 없는 저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상견례 날짜는 곧바로 잡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 만났을 적과 별반 다를 게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선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대학병원 의사라고 하면 다들 탐내하는 사윗감인 건 아시죠? 저는 좀 천천히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아니, 요즘 애들은 알아서 척척 피임도 잘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암튼 뭐 따님 시집 보내실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요? 아, 예. 우리 딸이 그래도 이날 이때껏 애미애비 속 한 번을 안 썩이고 정말로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굳이 대학교를 안 나와도 된다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데 예, 알겠고요. 그래서 뭘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우리 집 체면도 있는데 창피해서.
따님 배부르기 전에 얼른 식을 올리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솔직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의사랑 결혼한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병원은 차려주셔야 하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 집 사정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럼 제가 운영하던 금은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팔아서라도 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으실까요? 그럼 병원 위치나 그런 건 제가 빨리 알아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 외 다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혹시 금은방 정리하셨다고 해서 괜히 애들한테 손이나 벌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따님 곤란해질 일은 당연히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도 귀농을 계획하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연애하고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예쁜 시선으로 봐주시고 저희 딸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옆에서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시고 시어머니가 대화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식사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저만 그 사이에서 눈치 보랴 아빠의 모습이 안쓰러워 몇 번이고 눈물이 울컥 나오려는 걸 꾸역꾸역 참으랴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꺼이꺼이 흘렸더니 아빠가 당황해 하시더군요. 저는 아빠에게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던 마음을 도리어 소리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빠, 정말 왜 그래?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왜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그걸 보고 있는 내 심정은 생각 안 해? 소희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그냥 네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아빠는 젊을 때부터도 귀농이 꿈이었어. 정말이야. 네 엄마 떠나고 가슴도 헛헛해지고 그래서 더 한적하고 공기 좋은 시골로 가고 싶은 생각이 커지던 참이었는데 잘 됐어. 응?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못된 딸이었죠. 그저 후회 막심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후 저희 아빠께서는 정말로 운영하시던 금은방을 완전히 처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쯤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 혼자서 1대1로 시어머니를 뵙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긴장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아버지 금은방은 잘 정리되셨다니? 내가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부담되시지 않는 선에서 병원 자리 받았다고 전해드리면 될 것 같다. 워낙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내가 최대한 낮은 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으니 그리 알아라.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어머님, 예식장은 은태 씨랑 제가 알아보면 될까요? 아니다. 네가 봐서 뭘 알겠니? 피곤한 우리 아들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너는 본식 날까지 피부 관리나 좀 하렴. 어린애 피부가 그게 뭐니? 자, 이제 할 말 다 끝났다. 가기 전에 어른들끼리 할 말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전화번호나 찍어주고 가렴. 저는 제 결혼식인데도 웨딩드레스부터 메이크업샵, 예식장, 그 모든 것들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시어머니의 안목으로 결정됐죠. 물론 갑작스럽게 임신해서 치르게 되는 혼인인지라 준비된 목돈도 거의 없었고
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도 원체 바쁘다 보니 결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여서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게 어찌어찌 결혼식을 치르게 되긴 하였습니다.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신혼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어차피 저도 입덧이 워낙에 유별나서 어딜 잘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었기에 스스로를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연애와는 달리 결혼 생활은 하루 24시간을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늘 탐탁지 않은 시어머니의 논총과 날이 선 잔소리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죠. 행복했던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개인병원 대표의사 이은태, 시어머니의 아들 이은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치면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버리기 일쑤였네요. 여보, 있잖아. 나 오늘... 다음에 말하면 안 돼? 나 진짜 피곤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서 그래. 여보, 나 사실 어머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 나는 한다고 하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 아버님도 나한테 거리만 드시고 당신은 일찍 나가서 늦게 퇴근하니까. 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지? 응? 야. 왜 이렇게 징징대?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하는 여자가 있는 줄 알아? 어려서 그런가? 네 집에는 시집간 애들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구나. 모르면 그냥 막 하지 말고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해. 괜히 네 마음대로 했다가 실수도 하니까 엄마도 오죽 갑갑하시면 그러겠어. 그나마 우리 엄마니까 그 정도인 줄 알아.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남편은 그저 저를 칭얼대는 어린애처럼만 취급하고 무조건 제 탓으로 돌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닌 그 집은 그저 외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넓디 넓은 들판에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꿋꿋이 버텨내야만 하는 허수아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날은 설움이 유독 북받쳐 올라서 잠도 안 오고 자꾸만 눈물만 나와서 미치겠더군요. 그동안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한번 제대로 묻지도 못한 아빠에게 늦은 새벽에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인이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긴. 그냥 갑자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있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아빠도 시끌시끌한 도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숨통도 트이고 너무 좋아. 우리 딸 보고 싶네.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아기도 괜찮다지? 사돈 어르신들이랑 이 서방은 잘해주고. 그럼 어머님께서는 막상 식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예쁘시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해주시는지 몰라. 아빠도 보면 깜짝 놀랄걸? 아버님도 무뚝뚝하신 줄만 알았는데 이것저것 너무 잘 챙겨주셔. 아빠, 나 이제 졸리다. 내가 또 전화할게요. 잘 자요. 잊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하는 저 스스로가 가엾게 느껴지고 그게 또 아빠에게 죄를 짓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도 온전한 내 편인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모두 다 쏟고만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혼자 있을 아빠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실지 뻔히 알기에 얼른 전화를 끊었던 거죠. 이후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빠가 귀농하신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아빠 집을 가보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노래 가사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도 비가 온다고 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해요. 거센 폭우는 산사태로 이어졌고 마지막 제 편이었던 아빠까지 하늘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부부로서의 행복한 모습은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손주도 못 보여드렸는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빠를 떠올리니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장례식에서는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했으면 이런 게 다 다행이고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장례식 마지막 날이나 돼서야 잠깐 얼굴을 비치셨고 이날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괜찮니? 아, 근데 참, 네 팔자도 참 박복하다. 이 말씀에 차마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은 정말 터무니없이 낡고도 낡은 집이었다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해서 한 번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빠가 눈을 감으신 후에야 보게 된 집은 폭우가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쓰러질만 했었던 거였죠. 그렇게 슬픔 가득했던 장례를 마치고 마음의 추스를 새도 없이 저는 다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반찬과 국, 찌개로 식사를 차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매번 짜다, 맵다, 달다, 시다 등의 불평불만을 듣는 것도 당연지사가 되었습니다. 빨래와 청소 역시 제 몫이 된 지 오래였죠. 어머님은 무슨 모임이 그리도 많으신지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신 후 외출을 하셨고요. 제게 말 한마디 붙이시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텔레비전이나 휴대폰만 응시하시는 아버님과 불편한 공기 가득한 집에 단둘이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신한 배가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한동안 야간 진료랍시고 얼굴을 못 본 남편이 보고 싶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간식을 챙겨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야말로 결혼 후 그 어떤 때보다도 저를 충격의 도가니에 휘몰아 넣은 최악의 장면을 남겨주게 된 날이 되었어요. 바깥에서 보니 병원 내부가 캄캄해서 이상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다행히도 병원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새로 전등을 약하게 켜놓은 채 어느 한 낯선 여자가 남편과 다정하게 찰싹 붙어서는 손을 꼭 붙잡고 하하호호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고통 사이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섣불리 오해하기는 싫었고 숨을 죽여 둘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사지가 풀릴 뻔한 걸 정신력으로 겨우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시어머니께 별의별 말을 다 듣고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할 시집살이를 겪다 보니 면역력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우리 이쁜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막상 급한 마음에 결혼은 했는데 자꾸만 네가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걘 여자로 하나도 안 느껴져. 그냥 동네 여동생만도 못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유 생각도 하기 싫다. 나야 당연히 기다리지. 그때 우리 부모님이 막 반대했어도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됐어. 그까짓 집안 차이가 뭐라고. 엄마 아빠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다시 와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돈은 벌 만큼 버는 거 알지?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엄마랑 아빠도 당신이 이제 개인병원 의사가 됐다고 하니까 놀라시더라. 마음의 문을 여실 것 같은 눈치였어. 역시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돼 있나 봐.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불륜이라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벌어진 실화라니. 차라리 그날 집에 있었어야 했던 걸까? 몰랐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건지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당장 신이 제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저 둘을 그 누구보다 잔혹하게 벌할 수 있도록 간통죄를 부활시켜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더 답답한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남편까지 잃으면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기 때문이었죠. 인제 와서 떠올려 보니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순진했던 건지 멍청했던 건지 아님 철딱서니가 없었던 건지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일러야겠다는 다짐을 한 후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참나, 제가 뭘 기대했던 걸까요? 탈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래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사상이 쓰레기보다 못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사건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전부 털어놓았더니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진짜로 뒷골도 땡기고 배가 뭉치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은퇴가 그랬다고? 네가 잘못 본 건 아니고? 아휴, 그러니까 너는 임산부라는 애가 밤에 잠은 안 자고 왜 쫄래쫄래 기어나가서는. 아니, 너 혹시 뭐 꿈꾼 거 아니니? 임신하면 갑자기 꿈 많이 꾸고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꿈이랑 현실도 구분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이 지금 은태 씨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네? 얘는 못하러 전화까지 하니? 우리 은태 그렇게 생각 없는 애 아니다. 의사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얘기만 하면 자꾸 못 배운 치료내는지 모르겠다 참.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라. 내일 주말이니까 아침에 은퇴 오겠네. 내일 말하자. 나 피곤해. 아휴, 너도 정말 가지가지 한다. 하고 싶은 말은 한가득이었지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시면 저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빨리 내일이 와서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의지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사실인 걸 확인한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궁금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고 예정대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에 쌍심지를 튀고 있었죠. 거실에서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뭐라도 전해 들으셨다면 상황이 분명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말입니다. 지옥의 7인문을 살짝 엿본 것쯤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야, 김소희. 뭐가 그렇게 열받아서 눈을 그렇게 떠? 병원 안까지 들어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내던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당당하게 들어와서 말을 하면 되지. 네가 도둑이야. 왜 몰래 쳐다보고 도망을 가? 당신 지금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은태 씨랑 결혼한 사람이야. 당신 아이 가진 아내라니까. 어머님, 네 사람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예, 다 들리니까 목소리 좀 낮춰라. 너 내가 어제도 말했지? 목병 지내지 말라고. 교양 없게 진짜. 응, 그러니까 소인이가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니? 야, 내가 남자라도 너 같은 걸 여태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아우, 상상만 해도 무슨 목구멍에 커다란 복수맛이 하나가 딱 걸린 것만 같다. 응? 어머님. 아니, 이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사람 병원에는 야간 진료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여태껏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아니, 전 여자친구랑 바람을 피워왔었던 거라고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여자 부모님께서 다시 허락해준다느니 뭐니,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아니,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예, 질질 짜지 마라. 아, 그래, 나도 다 들었어. 네 말은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 더 말할 거나 있니? 갈라서면 되는 거지. 너도 뭐, 어차피 나이도 어리겠다. 새 출발하면 그만 아니니? 너 은퇴한테 나 때문에도 힘들다고 했다며? 야, 나도 나 때문에 힘들다는 애 억지로 붙들고 있기 싫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이해는 했어. 결론은 이 집에서 너만 나가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야. 맞지? 나 어제 네가 그렇게 몰래 왔다 갔다는 거 듣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 자, 뭐해 안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지려고 미리 준비해왔다. 됐냐? 당신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언제 이혼서류까지 벌써?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는 생각 안 해? 어머, 아니 이게 너 억울하다며?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하자. 우리 아들이랑 네가 봤다는 그 여자랑 얼마나 애틋한 사이였는 줄 아니?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너도 살아봤으니까 다 느꼈을 거 아니야. 이제 은퇴도 개인병원 운영하는 의사겠다. 새 사돈들도 옳다구나. 결혼 허락하지 않겠니? 이제부터라도 죽도록 헤어지기 싫었던 전 여자친구랑 다시 합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아유, 더 말하기도 입 아프다. 지금 그냥 짐 싸서 나가라, 얼른. 그래, 우리 엄마 말대로 나 포함해서 우리 가족 누구한테도 너라는 존재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툭하면 징징대는 것도 지치고 지금 그렇게 우는 것도 진짜 꼴보기 싫거든. 이 집에 네가 갖고 온 짐도 없잖아. 짐 싸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가면 되겠네.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 악마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저를 무슨 쓰레기 봉투 내놓듯이 억지로 등 떠밀며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친정으로 가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버려졌습니다. 그 와중에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정리하지 않고 있던 다 쓰러져가는 아빠 집에 남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쫓겨난 후 시골에 있는 아빠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까지만 기억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 한 병원의 침대 위였습니다. 아, 내가 쓰러졌었나 보다 하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그렇게도 심했던 태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쌓이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결국 유산을 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진짜로 혼자가 됐구나 허무하면서도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간 식모살이만 하다가 쫓겨난 거와 다름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악마보다 못한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아기까지 잃었으니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강제로 버텨가면서 몸고생도 마음고생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반짝하고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던 모습을 사진 찍어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살아생전 이미 임신한 딸내미 최대한 기죽지 않고 결혼하길 바라면서 어떻게 마련해준 병원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저질 행각을 뻔뻔하게 해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을 한 번만은 없다더니 그게 정말이었어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나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계약했다던 부동산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빠가 운영하시던 금은방을 처분하시고도 돈이 부족하셔서 통장 잔액을 싹 다 털다시피 하여 병원을 준비해 주셨다더군요. 그러니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낡은 집에서 거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암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병원의 주인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제 이름이 떡하니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 악마들은 이 사실을 진짜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뭐 어차피 늘 당하기만 하던 저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사장님께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병원의 퇴근 시간이 지나서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데이트할 곳이 병원밖에 없는 건지 또 한 번 저를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게 해주더군요. 역시나 불이 다 꺼진 병원의 문은 열려 있었고 진료실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찾아간 것이 완전히 최고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아직 정하지 못했던 복수의 계획을 세워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이 이젠 당신 당연히 허락해줄 거라고 했잖아. 암튼 우리 드디어 결혼해서 맨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벌써 너무 행복하다. 우리 살 집은 아빠가 이미 받으셨고 우리 의사 선생님 바쁘신 거 다 안다고 엄마가 알아서 가전가구도 다 들여놓는데 우리 엄마 안목 알지? 그럼 우리 예비 장모님 고급스러우신 안목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아, 빨리 결혼해서 맨날 붙어있고 싶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상견례만 잘 넘어가면 끝이다 끝.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나 믿지? 그럼 우리 예쁜 아기도 낳고 정말 잘 살자.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아. 어머님 아버님께 장소는 제대로 말씀드린 거 맞지? 아니, 당신 은근히 덤벙대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긴장 팍 하고 있는데 그걸 까먹겠어? 서울 한정식집 7시 우리 자주 가던 곳이잖아. 근데 혹시 그건 말 안 했지? 뭘? 아, 그거? 아, 내가 바보야? 개인 병원 잘 운영하는 의사라고만 이야기했지. 아, 모타로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려. 어차피 엄연한 의사는 맞잖아. 참나. 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했던 곳과 똑같은 식당이더라고요. 저 뻔뻔한 연놈들이 상견례를 한다는 장소와 날짜랑 시간까지 다 알게 된 것도 대박인데 전혀 몰랐던 사실까지 하나 더 검으로 알게 됐으니 이제는 판도가 정말로 뒤집힐 일만 남은 겁니다. 실력이 변변치 않아서 대리수술이나 시키면서 병원에 앉아있는 의사였다니. 저는 속으로 완전히 게임 끝이다를 외치며 얼른 병원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식당 입구에는 아주 친절하게 예비 신랑 신부의 이름과 몇 번 방인지까지 다 써있더군요. 저는 그들의 상견례 분위기가 한창 물이 올라서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쯤 그 방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누가 잘못 들어온 줄 아는 듯한 표정에 그 여자 가족들이 먼저 보였고요. 그 앞으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귀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모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기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예요, 소희.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얼굴을 벌써 잊으시면 어떡해요? 저 잘못 들어온 거 아니고 제대로 들어온 거 맞는데 어쩌죠? 아버님도 잘 지내셨죠? 여보, 반갑다. 얼굴 많이 좋아졌네. 근데 아직 이혼이 완벽하게는 안 됐는데 이렇게 상견례를 해도 되는 건가? 당신, 아니, 네가 여기로 어떻게 온 거야? 미쳤어? 어머님,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는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야, 김소희, 너 빨리 안 나가?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그렇게 급해? 갈 거야.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그것만 말하고 갈게. 저는 그 여자 식구들을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이를 바득바득 갈아서인지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되려 통쾌했다면 조금 잔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있는 이은태 씨와 이혼하기로 했고 아직은 혼인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따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저 남자가 운영한다는 병원, 결혼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건데요.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내놨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그 병원 싹 다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남자 아기까지 품고 있었던 임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저 집에서 쫓겨나 유산했습니다. 참, 그리고 따님은 이미 알고 계시던데 대리수술하는 의사들 그런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있는 이은태 씨가 그런 의사니까 조심하세요. 아무쪼록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저 악모들로부터 도망치시는 게 좋을 거란 조언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시던 식사 마저들 하세요. 솔직히 저도 막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 곳에서 저런 말들을 다 하려니까 약간 떨리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 말을 할지 노트에 쓰면서까지 준비를 했더니 암기한 것처럼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저의 전 시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사업체 위치 보는 눈은 좋으셨던 건지 병원을 내놓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원래 매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게 말이죠. 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했습니다. 그들의 불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나쁜 놈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기대 이상이더군요.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라는 걸 몰랐다고 하니 그걸
부인에게도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엄청난 시집살이도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유산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등 참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요? 당연히 엄청난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꿈을 이룰 차례였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 가지 않았던 건 따로 꿈이 있어서였습니다. 아빠가 금은방을 하시니까 저는 반지나 목걸이, 팔찌, 발찌, 귀걸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왔었죠. 이런 일과 관련해서 수상 경력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저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그 상권에서 가장 큰 금은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여기저기 직접 찾아다녀 본 후 제가 디자인할 귀금속 액세서리들을 잘 제작하고 작업해 줄 수 있는 공장과 계약도 했어요. 그쯤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그렇게 조용하시던 전 시아버지까지도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몇 번이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통화는 전 시어머니였네요. 소희야, 아니 며느라기 잘 있지? 우리 은퇴 큰일 났어. 제발 끊지 말고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우리 은퇴가 대리 수술했다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새나간 건지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정지당하게 생긴 판이야. 게다가 그동안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소송도 들어오고 이걸 어떡하면 좋니? 그래서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너랑 이혼할 때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해줬잖니? 어떻게 네가 좀 힘을 써서 은퇴가 다시 일할 수 있게만 도와줄 수는 없겠니? 아니, 그게 안 되면 우리 식구 지금 길바닥에나 앉게 생겼는데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미안했어. 다 내 잘못이다. 너 은퇴 많이 좋아했잖아. 은퇴도 너 많이 그리워해.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자. 응?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몇 번이고 꿇을게 아가. 제발. 누가 아줌마 며느라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남이 된 지가 언젠데요. 그리고 의사면허는 당연히 정지되는 게 맞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손을 써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전 재산 기부를 하겠습니다. 자꾸 수신 거부 걸어도 다른 번호로 전화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고소당해서 또 소송비 깨지기 싫으시면 그만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시모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다시는 전화를 할 엄두를 못 낸 거였겠죠. 저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되뇌이며 마음 아파할 여유도 없이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일에만 몰두했거든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액세서리들을 스케치하고 디자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랑 그림도 올리고 이래저래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소문은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어느새 먼 지역에 사시는 손님들께서도 의뢰를 해주시고 방문해 주실 정도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자 한가득 예물을 가져와서 몽땅 팔겠다는 손님들이 왔는데요. 제가 전화통화 중이라 우리 직원이 그분들을 응대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이 부르길래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는 세상이 참으로 좁다는 걸 그날 제대로 알았지 뭐예요. 익숙한 얼굴의 세 사람이었거든요. 쫄딱 망에서는 가진 예물들을 몽땅 팔려온 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이걸 다 팔고 싶으시다는데 제가 계산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은방이 유명하다고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셔서요. 여보,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네가 여기 대표라고? 말도 안 돼. 세아가, 어떻게 네가 이 큰 금은방 사장이야? 여기 사장이 직접 디자인도 하고 그런다고 유명하던데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대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너 우리 아들 사기꾼 의사로 만들더니 너야말로 사기꾼 아니니? 저기 전시되어 있는 제 상장들이랑 트로피 자격증서 혹시 안 보이세요?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대학교 안 간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뚝 하고 끊어먹으시곤 뭔 핑계를 대려고 그러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저는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잊으셨어요? 아마 아드님도 기억할 텐데요. 그리고 어디서 아직도 세아가예요. 고객으로 오셨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주시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실컷 소리까지 내가면서 비웃어주고 싶었지만 더는 똑같이 유치해지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존심 잔뜩 상한 표정들로 헐레벌떡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그 어마무시했던 악몽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본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하루하루 때문에 매일 아침을 한숨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은 반복되는 실수와 끊이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 역시 누구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줄줄이 소시지처럼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예요. 여러분께서도 아직 한창인 이번 생을 두고 끝이라고 벌써 낙담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판도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대규모 금은방의 대표로 성공하게 될지 그 아무도 심지어 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좋은 기운을 듬뿍 전해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